들어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7일로 연기했죠. 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는 7일날 참석시킨다는 소명 듣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뭔가 혁신을 위한 몸부림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이게 윤석열 그 대선 후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뭔가 계속 갈등 관계가 있어 왔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지금 이제 당선 이후에 뭔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저 대선 후보로 당에 입당할 때도 애미겼고 그래서 출발한다 해서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에 없는 날 몰라서 입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선을 할 때도 홍준표하고 주파수를 맞추면서 또 애를 미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보면 윤이 되고 난 뒤에도 두 번 가출했잖아요. 김종인하고 또 주파수를 맞춰서 애도 미기고. 그러니까 윤이 저 성격에 마지 못해서 이봉을 했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손을 보다가는 또 젊은 표들이 어쩌고 저럴까봐 이제 선거 다 끝났고 한 2개월 정도 선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정리를 해야지. 이준석이가 이제 임기 1년 지났는데 2년 동안을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리하는 방법이 본인이 나갈 의사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저렇게까지 안 했을 거라 봐요. 근데 추워도 그럴 의사가 없는 듯이 보이니까 이제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이 결국은 윤리위원회를 걸어가지고 지금 윤리위원회 건 적이 지금 2달 됐잖아요 벌써. 그럼 윤리위원회에 걸었을 때 그만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만두지 않으니까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함으로써 이준석을 그만두게 만드는 식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이제 이 대목에서 대표로서의 자기 위치를 가지고 제가 볼 때 흙탕물 싸움을 할 거예요. 저 친구 평소 하는 스타일로 보면. 그러니까 저 여권에서 당 대표를 정리하기 위한 부분에 이준석은 자기가 2030을 이대남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나를 쫓아내려다가 이대남을 갖다가 박대하는 마치 그런 정당처럼 인식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겠죠. 그렇지만 권력이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은 이준석이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사실 징계위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저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공당의 대표, 그것도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이잖아요.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에 회부했다?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상당한 의지가 작용된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때 판단이 잘 안 썼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가보면 지금 상당히 권력 핵심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권력의 의지에 아마 핵심은 아무래도 윤심이겠죠. 윤심이 만약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 상황이 윤심의 뜻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준석이라는 이 지금 정치인 캐릭터 자체로 봤을 때는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아마 어떤 식으로든 제안을 할 겁니다. 지금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거잖아요. 윤리에서 어떤 식의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 판단이 모든 사람 제3자가 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그러니까 증거나 증언이 지금 그러니까 부재하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소위 말해서 품위 이 유지 위반, 즉 도덕적 잣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식의 이 다른 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이런 일종의 이준투의 양상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층의 실망도 실망이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듯이 경제 위기가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데 집권 여당에서
일종의 자신들이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경우에는 저는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권력의 의지가 작동되는 이준석을 쳐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나리오 자체가 과연 희극으로 그러니까 아주 행복한 엔딩이 아니라 상당히 비극적 엔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홍 소장님, 그 어때 이준석 당 대표의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다면은 흔히 말해서 이래남 지지층이 빠져버릴 것이다.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빼고 당내 권력 구도에서의 지금 갈등 구조, 두 번째 지금 새로운 2030의 어떤 펼침,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30 세력이 정치화되는 가장 큰 계기는 뭐 나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노동시장에서 노동기득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2030이 민주당하고 이제 결별을 하고 이것이 국힘당으로 정치 세력하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다도 아마 이준석이 없어도 제2의 제3의 이준석 같은 인물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2030 세력이 바로 그와 같은 민주당과의 그 지지 계층의 분화를 과정을 통해서 국힘당에 와서 국힘당은 그 힘을 지렛돌해서 지난 선거 세 차례의 선거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두고 이제 이 과정에 두고 이 당내 갈등 구조가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1년 전에 당대표 경선입니다. 뭐 그야말로 저기 에베레스트산 이야기도 나오고 803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만은 당 중진들은 이준석을 경쟁자로도 안 봤어요. 근데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지금 아마 국힘당의 당 중진단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당내 2030을 중심으로 이준석의 중심으로 해서 지른 세력이 계속 힘을 받아오면 당 중진들은 속된 말로 인해서 다 밀려나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도 당내 당 중진들의 위기의식이 나는 더 크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정권 초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나마 높을 때 그 힘을 지렛대로 해서 자기네들의 세력으로 정권 1년 전 경선에서 봤지만 당대표들도 못 이겼으니까 그러면은 자력으로 이준석을 못 밀어내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까 그 힘을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지렛대로 해서 이준석을 끌어내리는 것이 제일 전략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추진한 게 아니는가.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차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거 뭐 검경 어떤 그 수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발음이 좀 그합니다만 뭐 반전 맞다는 식으로 여기도 뭐 저기 그 징계를 강행을 한다. 제가 내가 많이 이야기했죠. 이 2030이 자극하고 자기네 그 정치 세력이 제대로 안 되면은 보수에 무시당하고 진보에 이용당한다고 했는데 그 케이스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러면 2030 세력은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만약에 2030이 지금 국힘당의 지지를 많이 그걸 했는데 만약에 여기 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이 정비가 되고 뭐 이상하면서 그쪽에 두고 2030을 집중 공략 들어가면 잘못하면 그리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후 선거에서 과연 지금같이 삼성 전승을 이루는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을런지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는 이 부분 아직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내 느낌으로 지금 이 징계는 별로 국민들이 타당하게 잘 보기가 어려워요. 국민들도 50% 참여가 뽑아놓은 대표예요. 근데 그걸 누가 끌어내립니까? 어떻게 보면 당내 탄핵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키듯이
탄핵당했는 보수 정당에도 저거 당대표를 지금 탄핵시키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피해는 결국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낮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바로 윤 대통령 지지율에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요. 대선 때 두 번의 가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출했을 때 우리가 기억나지만 국회에서 국힘이 의총을 통해서 당대표를 탄핵하려고 했잖아. 그게 그 당시에 윤 후보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방관한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그 다음 자기가 이 국회에 찾아가가지고 같이 손들고 그때도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같이 그때 택시 몰고 갔잖아 이게. 그런 저기 이준석이 차 타고 이준석이 화재 현장인가 뭐 거기 가지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지 정치는 우리 이준석 당대표가 뭐 진짜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통령당 윤석열 친이정당으로의 국힘 재편과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윤석열도 자기가 처음부터 국힘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이 제대로 개편돼서 돼야만이 총선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그 임기 동안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 부분에서 지금 기득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란 존재가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아주 힘든 벽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 경찰에서 아직 수사가 종료 안 됐고 그 참고인 조사하는 그 기업 대표도 또 연기했다 그러더라고. 참고인 조사를. 이런 마당에 윤리위원회의 이 제소 절차에 들어간 자체가 저는 그 당의 역학구도에서 그 윤리 뜻이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당대표의 리더십이 회복 불능이 되면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끝까지 내려가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추스려내고 또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지만 오히려 국힘이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가 이 제1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이준석 징계는 윤석열 친이정당으로의 그 재편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만약에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이 생각을 그렇게 먹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난센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뭐 어제 오늘 만들어진 당이 아니고 상당히 당의 역사도 깊고 한데. 이 당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되느냐 마느냐 부분은 저는 어떠한 누구를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그거는 윤석열이 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2년 뒤에 지금 총선 경우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 줄을 서야만 당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게 하면 그건 바로 윤석열 당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하느냐? 정치적 자신감이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검찰 출신 요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 과연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당에 몇 명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2년 뒤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면 그러면 2년 뒤에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1년 뒤면 물러난다는 것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공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조바심을 내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자신감 없어 보이고 조바심을 치는 모습들이 고스란하게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눈에도 그게 보인다는 거죠. 아,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리하다는 생각이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지금 당의 이 지금 그 헤게모니를 쟁탈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일종의 이 공당에서 이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이 국민과 당신과 민심이 합쳐서 뽑은 정당 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적인 이 쟁투를 벌일 만한 정도로 정치적 여유가 있는 한가한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명박으로 정권 교체를 할 때 그때 2006년하고 7년 전보다 당시 한나라당이 승리했잖아요. 네. 그걸 했던 당대표가 강재석 네. 당대표인데 2008년 선거 때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때 그 공천 파도 때문에 본인 물러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선거를 이겼다 해가지고 당대표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네. 아니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정도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타협은 불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그 당대표 배경에는 그 유승민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승민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네. 또 이번에도 보면 경기도에 네. 경선에서 출마했고 그러니까 또 김은혜를 바로 그냥 인수위 대변인 처음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요. 내려와서 거기 출마시켜서 당력을 동원해서 꺾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배경에는 서로 간에 정립될 수 없는 배후 관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준석이 그동안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면서 좀 명분 있는 처신을 해왔다면요. 지금 윤석열 측에 저런 것들 이준석 제거라는 부분이 참으로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준석 또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준석이가 고인에서 돈 땄다 해갖고 저 당의 대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저 당의 수준이자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자체가 가진 한계도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준석 하나 제거하는 건 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준석이 뭐 그 동세대에 깊이 착근해서 그 세대를 대변한다고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상당한 그 어린애답지 않은 테크닉으로 버텨왔는데 지금은 테크닉으로 버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런데 명분이라고 하려니까 명분도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윤석열 측이 얼마나 무리하지 않게 제거하느냐는 그런 방법만 남아 있을 거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진행된 것도 뭐 윤과 무관치 않은 가세연의 폭로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연결돼 가지고 윤석열 친이중당으로 재편될 가능성 뭐 최근에 민들레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민들레 뭐 그 부분들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곧 태동할 거라 그러더라고. 사실상 지금 윤석열 체제잖아요. 나는 나는 이겁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 체제예요. 보수 정당 유심히 보세요. 보수 정당에서 실질적인 개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친이 친박 이명박 박근혜 이후에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의 정치 행태도 보면 그냥 대통령 되면 저는 대통령한테 사실상 줄 서는 구조예요. 사실 지금 전당대회 거치면서 윤석열 그 라인들이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당이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사건은 이미 이준석 윤석열 당이 돼가 있는 그 세력들이 당권까지 마저 찾겠다는 정도이지 당권 잡고 안 잡고를 떠나갖고 사실상 윤석열 정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준석은
저기 징계를 하고 당 대표까지 장악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건대 윤석열 정당이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는 다음 총선 직후에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군단이 저기 직계가 많이 당선돼야 그다음 국정 운영을 후반부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잘못 건드려가 다음 총선에 져버리고 여기에 대고 저기 당 대표 시킨다 못 시킨다라고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은 그나마 집권 소수 국회의원 갖고도 힘이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전략적으로 놓고 볼 때 5년의 국정 운영 전체의 전략적 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것이 옳으냐는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의 특성상 새로 대통령 되면은요 그 자체로 그냥 그 정당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저는 됐다고 봐요. 안철수 이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 나가 당선이 됐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첫 번째 목표는 차기 당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상당히 어찌 보면은 좀 친윤 세력 간의 어떤 이걸 넓히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 또 최고위원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세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엔트를 걸었어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뭐 좀 안철수 의원도 나름대로 정치적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사실은 지난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지금 분당 갑에 나와서 당선이 돼서 등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한계를 또 한편으로 보여줬잖아요. 본인이 지난번 분당 갑에 나가는 출마 명분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지사 선거를 그러니까 승리를 이끌겠다고 하는데, 안철수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0.15% 차이로 그러니까 질 수밖에 졌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위기 상황이 저는 직면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치적 상식에서 반하는 그러한 지금 행태를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정치 지분으로 최고위원 추천권 2장을 줬는데 그 중에 1장을 국민의힘 소속, 그것도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의 소위 말해 친윤이라고 하는 정정식 의원을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 난센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천연덕스럽게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갖다 물리라고 하니까 당이 없어져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본인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지금 아주 마음이 급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 정당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 안철수 의원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 더 나아가서는 친윤계가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정치적 조바심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 앞으로 친윤계가 그렇지만 정치적 조바심을 내는 과정에서 과연 정치적 동지를 안철수로 갖고 갈 것이냐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일방적인 안철수 의원의 짝사랑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더 높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친윤이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철수라는 사람의 정치적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 효용 가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구의 몸집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 구의 몸집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정치 독립을 하려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역시 안철수 의원이 우리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2009년도 같으면 세월이 한 13년간 흘렀는데 여전히 주요 변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차기 당권에서 그렇고 다음 대선도 그렇고. 하여간 근데 이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그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지 않나. 그러면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차기로 안철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이 연대와 또 갈등, 대립 이것을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